네, 안녕하세요. 1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그쵸, 2교시 수업에 이어서 가족 구조의 다양화에 대해서, 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자녀 가족. 아까 저희가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네, 있겠죠. 네. 네, 무자녀 가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자녀 가족의 비율이, 그쵸? 잠시만. 네, 네. 저희가 지금 살펴보니까,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생겼네요.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그렇게 지금 보다 보니 저희가 이게, 네, 뭐죠? 저희가 무자녀 여성이고 이게 유자녀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쵸? 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무자녀 가족의 비율이 상승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임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활발한 경제활동에 참여 혹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서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경력 단절. 그쵸. 경력 단절은 무자녀를 선택하게 하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가족주의 가치관,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대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서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자발적인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무자녀 가족이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네, 그쵸. 우리가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에게 출산 의도를 한번 부여해 보는 방향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자녀 가족에게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녀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이제 우리와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무자녀 부부는 자녀 출산에 대한 원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현명하게 극복함으로써 동시에 부부가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미나 여가 활동을 공유하거나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정 생활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1주차 수업에서 어,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화, 네, 지금 살펴보고 있고, 현대 사회와 가족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화 부분이 아주 우리가 첫 번째 가족 규모의 축소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떻게 축소가 되고 있고 1인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자녀 가족이다.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이혼, 부모 중에 한쪽의 사망, 별거, 유기, 가출 등으로 인한 한쪽 부모의 부재로 부 또는 모 중에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동거하느냐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을 모자 가족이라고 하거나 혹은 부자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란 일반 가구 중에 한부 또는 한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는 생계를 책임지는 것과 동시에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한부모 가구의 비율입니다. 2010년에서 2019년으로 봤을 때 전체 가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이제 전체 가구는 늘었는데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비율을 살펴봤을 때도 전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9.2%고 지금은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족 구조의 다양화 중에서 전체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가 이제 저희가 어, 이 푸른색이고요. 한부모 가구가 이제 붉은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개인의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선택임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이제 아주 어린 연령의 부모들을 위해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자립촉진수당, 고등학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주택 우선 분양 및 지원 정책의 확대,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가족 대상 교육 및 온 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의료 지원 서비스의 확대, 나아가서는 한부모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정책의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을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혼 가족입니다. 이제 재혼 가족은 한 명 이상이 재혼인 성인 남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혼은 초혼에 비해 사랑과 같은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안정, 자녀 양육의 문제, 외로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혼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자칫하면 재혼 초기부터 혼란, 갈등, 실망, 좌절감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재혼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적절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가족 생활에 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은 이제 31세 정도의 초혼의 연령이 되고 여성은 28세. 그쵸? 그래서 재혼 연령은 남성은 45세, 여성은 41세 정도가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이 되겠습니다. 네, 재혼은 초혼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욱 많습니다. 가족 구조가 복잡하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충성심의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가족의 강점은 동반의 기쁨이 재형성되는 기회입니다. 같이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쁨이
재형성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 그쵸? 어, 어, 경제적으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 역할의 책임을 함께 나눔. 어, 이제 이혼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부의 형태로 이제 길러졌던 아이들이 모가 이제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서 부모의 역할이 나뉘고 부모의 이제 역할에 대한 이제 그러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이제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초혼에서 같이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쵸? 서로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분거 가족입니다. 네, 비동거 가족인 분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사는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전통적으로 가족은 이제 우리가 가족 구성원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화 또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네, 높은 직업 성취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자녀의 학업 등의 이유로 공동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동거 가족인 분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특정 이유로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여 비교적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출타가 장기적이거나 빈번할 경우에는 분거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분고가족 중에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맞벌이 부부의 이제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직업 유지 혹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분가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겠죠. 네, 맞벌이 부부. 저희도 맞벌이 부부인데요. 맞벌이 부부에서 가족 구성원의 직업 유지 또는 자녀 교육 등이 이제 분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직업이나 교육 이유로 형성된 분거 가족은 향후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거 가족의 예로서는 이제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자녀를 외가나 친가에 맡겨놓고 주말에만 함께하는 주말 부부 가족,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와 어머니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남아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기러기 가족 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족이 국내에서 따로 사는 뭐 이유로는 직장의 비율이 학업보다 2배 정도 높은 반면에 국외의 경우에는 직장과 학업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비동거형 분고 가족의 증가로 인해서 오늘날의 가족을 정의할 때 동거의 개념을 부각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신적인 유대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분거 가족에는 네, 가족 공동의 목표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합의. 네, 그렇죠. 가족 공동의 목표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합의, 시간과 다양한 활용 등을 공유하는 개방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의 확대,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분거가족의 증가가 불가피한 이상, 그쵸? 분거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거가족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네, 지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 분거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면 분거 비율과 따로 살고 있는 이유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배우자, 미혼자녀, 분거 비율을 볼 때, 네, 분거 비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이유에서도 직장이 제일 높았고요. 그쵸? 학업, 군대, 뭐, 이런 것들 이제 높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맞벌이 가족이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취업자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맞벌이 가족이 이제 전체 유배우 가족, 그쵸.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10월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46%였는데 이제 2018년보다 조금 소폭 이제 감소한 경향이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절반이 넘는 절반에 가까운 가족이 맞벌이 가족의 이제 유형에 해당이 되고 부모는 직장 일과 가사를 이중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함께 또 자녀 양육의 문제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맞벌이 가족의 특성입니다. 맞벌이 가족의 특성. 첫 번째는 맞벌이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일상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출근, 불쾌한 이별, 부모의 퇴근이죠. 반가운 만남, 매일 반복되는 장시간의 분리 경험 등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야 하므로 애착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가족의 부모는 자녀와 접촉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가 육체적으로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녀에게는 자녀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상실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피로로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 외에 주 양육자를 두어야 하므로 양육의 일관성과 질적 보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녀가 어릴수록 주로 친인척, 부모, 그쵸. 같은 가족에게서 양육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양육 지원자의 잦은 교체나 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비일관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서 자녀의 애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맞벌이 가족의 부모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 일과 가사, 양육을 겸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돼서 삶의 질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일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부 상호 간의 지원, 대리 양육의 질, 부모와 대리 양육자 간의 양육 방식의 일관성, 자녀 요인, 성격 기질 발달 단계 등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유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이제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계 한국인과 외국 국적의 이제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혼인 귀화자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혼인 현황이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또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결혼 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탈북자 가족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출생 기준 한국과의 혼인, 다문화 혼인 이런 거를 봤을 때 한국과의 혼인이 이제 우리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그쵸.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문화의 혼인 건수입니다. 2009년, 2019년을 봤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잠시 줄었을 때도 있지만 비중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인구수에 대해서 10% 정도 차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아내를 둔 분, 외국인 남편을 둔 분, 귀화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외국인 아내를 둔 이제 가족의 구조가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 및 비중. 네, 외국인 아내, 그리고 아까 저기 그래프에서 봤듯이 외국인 남편, 그리고 비화자, 기화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증가 원인, 고학력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이제 여성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경력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어, 이제 가정을 형성하게 되면 아이도 낳아야 되고 내 경력 단절 때문에 고학력화로 인한 여성의 역할이 이제 다문화 가족의 증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혼하 현상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독신자 비율의 증가로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생긴 결혼 시장의 교란 현상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또 여성이 이제 그 남자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증가 원인도 조금 전부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 의식, 순혈주의, 풍조,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잔존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 부부 갈등,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경제,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입양 가족입니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 간의 친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양 과정을 통해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입양 가족이라고 합니다. 전체 입양의 아동의 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저출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9년 입양 규모는 총 704명으로 국내 입양 387명 54.9%, 그리고 이제 국외 입양 317명 45.0%. 네, 그쵸. 국내 입양이 더 많이, 네, 우리가 보시다시피 국내 입양이 더 많죠. 네. 2011년, 2012년, 그런데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는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권장해온 최근 정부 정책의 영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혈연주의가 점차 이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네, 이제 그래프이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저희가 네, 2020년도에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사람은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이제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라는 응답 비중이 모두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표 1-12에 나오네요.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아직도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입양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자, 가족 구조의 다양화에서 네, 저희가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의 기초에 결정되어야 하며 입양 후에는 가족 구성원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 입양을 하고 싶지 않냐? 입양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43%.
그리고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34.6%,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5.1%, 그리고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네, 3.4%, 네, 그런 것들,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어서 0.7%,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양의 이유에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주차 3교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불어 퀴즈를 풀어주시면 출석이 완료가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